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는 내부 교육용으로 제작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제안은 시간이 될 때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악플에는 답변하지 않고 바로 삭제합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57번째 토픽은 면역 항암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90년대 후반 외과 의사였던 윌리엄 콜린은 육종 환자들의 치료 기록을 검토하다가 수술 뒤에 세균 감염이 발생했던 환자들이 그렇지 않았던 환자들보다 치료 효과가 좋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종양 부위에 세균 감염이 있었던 암 환자들에게서 기적 같은 치료 효과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콜린은 이것을 응용하여 암 환자들에게 세균을 의도적으로 주입하여 감염시킴으로써 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만든 약으로 치료에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콜리의 독소 또는 콜리의 백신이라고 불리는 이 독소는 1893년부터 1963년까지 여러 종류의 암 환자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오늘날 그는 면역항암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의 시작을 알린 것은 2011년 여보이, 이필리무맙과 2014년 옵디보 니볼루맙입니다. 두 제품 모두 BMS의 제품입니다.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 이후 3세대 항암제로 면역항암제가 등장합니다. 1960년에서 1970년대는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의 시대이고 2000년대 초반은 2세대 표적항암제의 시대이며 3세대 면역항암제는 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면역항암제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사멸하도록 유도하며 투여 중단 이후로도 면역체계의 기억 능력을 통해 치료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그동안 주로 암 전이가 일어난 말기 환자에게 3차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제는 폐암 등에서 1차 치료제로 키트루다가 승인되어 사용되는 등 면역항암제의 사용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언스지는 2013년 올해의 연구로 면역항암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제임스 앨리슨 혼조 다스쿠 교수는 면역항암제 개발과 관련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금은 면역항암제가 대세이지만 면역항암제가 대세가 되기까지의 개발물질로의 선정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구별 없이 공격하는 1세대 화학항암제 개발 이후 암세포의 단백질을 표적으로 공격하는 2세대 표적항암제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3세대 면역항암제는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는 고전적인 항암제의 방식이 아니라 인체에 존재하는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제거 대상으로 인식하게 해줌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개념의 항암제입니다. 화학항암제는 독한 화학물질로 암세포를 사멸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작용 기전은 암세포가 빠르게 자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없애는 것이어서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반면 표적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정 분자 특성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을 선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므로 매우 매력적인 개발 물질입니다. 최초로 승인된 표적항암제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승인받은 글리백이었고 2001년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면역항암제의 시작을 알린 여보이, 이필리무맙은 BMS에게 찾아온 첫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여보이는 2011년에, 옵디보는 2014년에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보이와 옵디보는 모두 면역 관문억 제제로 면역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도록 막아서 면역작용을 지속하고 면역 항암 반응을 일으키는 기전의 면역 항암제입니다. 여보이는 CTLA4라 불리는 분자물질을 차단하는 기전의 단일 클론의 항체 약물입니다. CTLA4는 암세포들과 싸우는 체내 면역계의 작용을 둔화시키거나 아예 배제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면역 관문억 제제인 CTLA4가 T셀 액티베이션을 방해하는 작용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T세포는 T세포 수용체 TCR을 이용하여 다른 세포가 MHC 분자를 통해 제시하는 펩타이드 항원을 인식합니다.
T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포지티브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T세포의 T세포 수용체 TCR은 MHC와 결합하고 CD28은 CD80, CD86과 결합합니다. CTLA4는 CD28과 구조가 비슷하며 CD28과 경쟁하여서 CD28과 CD80, CD86이 결합하지 못하게 하여 T세포의 활성화를 방해합니다. CTLA4는 CD80이나 CD86에 결합하는 힘이 CD28보다 강합니다. CTLA4는 최초로 발견된 면역관문이며 CTLA4를 차단하는 항-CTLA4 항체는 최초의 면역관문 억제제로 개발되었습니다. 암 면역 사이클은 종양 조직과 림프절에서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암세포 사멸에 의한 항원 방출이 일어나며 둘째 수지상세포의 암 항원 제시 및 림프관을 통한 림프절로의 이동, 셋째 T세포 활성화, 넷째 혈관을 통한 T세포의 종양 조직으로의 이동, 다섯째 T세포의 종양 조직 침투, 여섯째 T세포의 암세포 인식, 일곱 번째 T세포의 암세포 살해 단계입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가 처음부터 신약 개발 물질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어떤 분자의 기능을 알아보려면 그 분자를 차단하는 항체를 만들고 그 항체로 처리하여 기능을 차단하여 연구하였습니다. CTLA4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CTLA4를 차단하는 항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CTLA4는 CD28과 구조가 비슷하고 상호작용하는 리간드가 같으니 CD28처럼 양의 보조자극 수용체일 것으로 여겼습니다. 1994년 미국 시카고 대학 제프리 블루스톤 박사는 처음으로 CTLA4 항체를 만들어 CTLA4의 기능을 알아냈습니다. 가설과는 반대로 CTLA4는 음의 보조자극 수용체였음을 밝혔고 이 내용을 이뮤너티에 발표하였습니다. 제프리 블루스톤 박사는 CTLA4의 기능을 활용해 자가 면역질환 치료법을 고민했습니다. 반면 1995년 미국 UC 버클리 제임스 패트릭 앨리슨 박사는 가설과는 반대로 CTLA4는 음의 보조자극 수용체임을 더 저널 오브 익스페리멘털 메디슨에 발표했습니다. 앨리슨 박사는 가설과는 다르게 CTLA4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니 CTLA4 항체를 이용해 면역을 활성화시켜 암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앞장의 슬라이드에서 소개한 것처럼 앨리스는 1995년에 논문을 발표하였고 논문의 내용은 CD28과 CTLA4는 T세포 자극에 상반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항-CTLA4 항체를 암에 걸린 쥐에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암은 치료되었고 한 번 치료를 받은 쥐에게서 암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항-CTLA4 항체가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 암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면역 기억도 일으킨 결과를 1996년 사이언스 논문에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앨리슨 교수의 연구는 주목받지 못하였고 쥐 실험에서 나온 특이한 연구 결과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후에 메다렉스라는 인간 항체 제조 전문 회사에서 인간 항-CTLA4 임상용 항체를 만들었고 2003년 제1상 임상시험 결과를 PNAS에 발표했습니다. 메다렉스가 항-CTLA4 항체로 전이성 흑색종을 치료하는 제3상 임상시험을 시행할 즈음에 메다렉스를 BMS가 인수하였습니다. 항-CTLA4 항체인 트레멜리무맙과 이필리무맙은 효능평가 방식의 차이로 실패와 성공이 나뉘었습니다. 트레멜리무맙은 기존 항암제에서 사용해오던 생존 기간을 효능평가에 사용하였습니다. 즉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중 50% 정도의 환자가 사망하는 시점을 1차 평가 변수로 한 것입니다. 트레멜리무맙의 임상 3상 결과는 대조약인 테모조로마이드 혹은 다카바진 대비하여 향상된 OS, 오버올 서바이벌을 보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반면 BMS는 4년 이상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장기 생존율을 보니 CTLA4 항체를 처방받았던 환자들만 살아남은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면역 항암제의 효능이 단기간의 종양 크기 변화나 생존 기간 중간값의 연장이 아닌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Improved Survival with Ipilimumab in Patients with Metastatic Melanoma라는 제목으로 2010년 NEJM에 발표되었습니다.
트레멜리무맙은 기존 항암제에서 사용해오던 생존 기간을 효능 평가에 사용하였습니다. 즉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중 50% 정도의 환자가 사망하는 시점을 1차 평가 변수로 한 것입니다. 트레멜리무맙의 OS는 12.6개월, 기존 항암제는 10.7개월이었는데 트레멜리무맙을 투여받은 환자와 대조약인 기존 항암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생존 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필리무맙의 OS 결과는 10.1개월이었기 때문에 이필리무맙에 비해 트레멜리무맙의 OS는 열등하지 않았습니다. BMS에게 찾아온 두 번째 행운은 옵디보로, 이것은 2014년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PD-1에 관한 핵심 연구는 일본 교토대학의 혼조 다스쿠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혼조 교수는 PD-1을 처음으로 발견하여 1992년 EMBO 저널에 발표하였습니다. 혼조 교수는 1999년 PD-1 기능에 관하여 이뮤니티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PD-1 기능을 밝히기 위해 PD-1 너가웃 쥐를 만들어 유전자의 표현형을 관찰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PD-1 결핍쥐는 자가 면역 질환이 나타났는데 이는 PD-1이 없으면 T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조 교수는 새로운 항암제 타겟으로 PD-1의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교토대학이 거부하였습니다. 혼조 교수는 오노약품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다만 오노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자금력은 없었고 이번에도 메다렉스가 만든 인간 PD-1 항체로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메다렉스가 BMS에 인수되면서 항시 TLA4 항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 PD-1 항체도 메다렉스를 경유하여 BMS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PD-1 항체 면역 항암제 옵디보는 2014년 일본에서 먼저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에 미국에서도 승인받았습니다. 제임스 앨리슨 교수와 혼조 다스쿠 교수는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단백질을 규명한 공로가 크고 실제 그들의 연구는 면역 억제 단백질을 조절해 면역세포를 활성화함으로써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관문억 제제 개발로 이어졌기에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T세포 표면에는 과도한 면역 활성화를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의 PD-1이 있어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나이브 T세포는 PD-1을 발현하지 않지만 활성화된 T세포는 TCR이나 CD28의 신호를 받아 PD-1을 발현합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나 튜머를 없애는 힘이 강력하므로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T세포와 가까이 있는 종양세포는 T세포의 TCR 신호 전달의 결과로 분비하는 인터페론 감마에 반응하여 PD-L1을 발현합니다. PD-L1은 T세포를 탈진 상태에 빠지게 하여 종양세포가 T세포의 공격을 피하도록 합니다. PD-L1과 PD-L2는 T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중복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PD-1은 PD-L2와의 결합 어피너티가 더 높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는 항 PD-1 항체 키트루다, 옵디보, 리브타요 등이 있고 항 PD-L1 항체로는 티센트릭, 바벤시오, 임핀지 등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PD-L1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PD-L1은 면역세포가 비정상 세포와 구분할 수 있도록 정상세포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입니다. 암세포는 이 단백질을 발현함으로써 정상세포인 것처럼 위장하여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암세포에서 PD-L1이 많이 발현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면역세포가 비활성 상태임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PD-L1 발현 정도를 확인하면 면역 항암제의 반응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PD-L1의 발현 정도는 면역 조직화학 염색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암종의 환자라도 PD-L1이 높게 발현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면역 항암 치료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대표 주자인 키트루다는 원래는 오가논에서 개발하던 것입니다. 오가논은 2000년대 초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PD-1을 활성화하는 항체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오가논이 만든 항체는 PD-1을 활성화하지 않고 저해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서는 개발 실패라 할 수 있지만 오가논은 항암제로 개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2007년 쉐링프라우는 오가논을 인수하고 2009년 쉐링프라우를 머크가 인수합니다. 머크는 PD-1 항체를 매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MS가 면역 관문 억제제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머크는 PD-1을 팔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BMS보다 4-5년은 늦게 개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012년 9월에 미국 FDA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을 혁신 치료제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는데 머크는 이 규정을 이용하였습니다. 혁신 치료제로 지정되면 우선 승인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임상 이상 결과만으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머크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FDA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아 BMS보다 4-5년 늦게 개발을 시작하였지만 승인은 BMS보다 3개월 빠르게 받았습니다. 머크의 임상시험 성공은 지속되었습니다. 가설은 PD-1의 리간드인 PD-L1을 많이 발현하는 종양 환자에게 키트루다의 효능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BMS의 경우 PD-L1이 5% 이상 발현하는 환자를 선별하여서 더 많은 환자들을 포함하여 치료할 수 있는 임상시험 디자인으로 진행하였고 머크의 경우 PD-L1이 50% 이상 발현하는 환자들만을 선별하여 해당 환자 수가 BMS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BMS의 임상시험은 실패로 결론지어졌고 머크의 임상시험은 성공하였습니다. 머크는 또 다른 개념으로 임상시험에 성공합니다. 유전자의 변이가 많을수록 암 항원이 늘어나므로 유전자 변이 정도가 면역 항암제의 효능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바이오마커 전략을 임상시험에 적용합니다. 2017년 5월 키트루다가 MSI 하이인 고형암 환자에서 첫 번째 적응증으로 FDA 조건부 승인, 2023년 5월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키트루다의 전이성 고형암 환자 치료를 위해 TMB 하이가 적응증으로 최초 FDA 승인되면서 그 중요성과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현미부수체는 유전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작은 단위의 DNA 조각으로 핵과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에 흩어져 존재하는 단기일렬 반복 서열입니다. 개인의 각각의 세포에 일생 동안 고정된 염기 서열을 가지고 개인마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 유전적 표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즉 마이크로세트라이트 인스터빌러티란 첫째, 복제가 잘못됐을 때 수정하는 유전자가 유전적 변이가 있을 경우, 둘째, 전반적인 현미부수체의 돌연 변이가 일어나고 셋째, 결과적으로 DNA의 길이가 달라진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즉 MSI 하이일 경우는 암세포의 지표인 네오안티젠을 많이 발현하고 이는 체내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줍니다. 이때 면역 항암제가 체내 면역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현미부수체 불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AT25, BAT26 등과 같은 현미부수체 표지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암종마다 MSI 발현 정도가 다르고 다양한 암종에서 면역 항암제의 좋은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키트루다가 MSI 하이인 고형암 환자에서 첫 번째 적응증으로 FDA 조건부 승인, 2023년 5월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TMB는 종양 내에 얼마나 많은 돌연 변이가 발생했는지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아직은 어느 정도의 수치가 TMB 값이 크다, 작다고 표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의가 없습니다. TMB 값이 클수록 돌연 변이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많은 변이는 다양한 네오안티젠을 많이 만들어내어 TMB는 네오안티젠에 대한 대비 지표가 됩니다. 즉 TMB는 면역체계가 암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TMB는 PD-L1과 다른 방법으로 적합한 환자군을 선별하여 더 다양한 환자 치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지표이며 MSI 하이가 검출되는 비율보다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더 많은 환자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키트루다의 전이성 고형암 환자 치료를 위해 TMB 하이가 적응증으로 최초 FDA 승인되면서 그 중요성과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동영상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